광종과 성종 그리고 하느님의 선 형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고려 태조인 왕건이 죽자 왕자들의 왕권 다툼이 심해져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지방 호족들의 많은 딸과 혼인한 탓에 왕자들이 많아 왕권을 노리는 호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2대 해종은 2년 만에 죽고 3대 정종도 4년 만에 죽게 됩니다. 4대 왕 광종은 혼란에 빠진 국가를 바로잡고자 2가지 주요 형성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째, 노비 안건법입니다. 이 법은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 혹은 전쟁 포로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한 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광종은 지방 호족 세력의 노예수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도 되어 결국 국가의 질서와 안정에 큰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국내 내면 형성적 차원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보게 됩니다. 나아가 특별히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노예의 수를 상당히 줄였다는 점과 노예제도의 근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간 평등이라는 하느님의 선 형성의 원리에 부합되입니다. 또한 인간 상호 간 존중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갈등을 줄이는 상호 형성의 합리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광종 9년에 실시한 과거 제도입니다. 이는 대륙의 후주에서 사신으로 온 사람 중 쌍기에 의해 제시된 안이 됩니다. 이 과거 제도에 주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 때부터 고려 당시까지 벼슬에 오르는 길은 오직 집안 배경이나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시험 제도로서 시무책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권문세가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노력하고 능력을 기르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공신시대가 종식되고 문치주의 시대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형성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본적인 원리에 부합됩니다. 또한 인간 간 상호 관계에도 갈등이 유발될 수 없는 상호 형성적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조건 없이 발굴되어 적재적소에 소임을 수행하게 되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도 국가 역량을 드러내며 세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대 성종의 형성적인 면과 반형성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성종은 981년 즉위와 동시에 유교 사회건설을 표방했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실무 28조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유교 정시 사상의 바탕을 둔 개혁안이었습니다. 실무 28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왕은 존중하되 왕이라 하더라도 신하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계질서 안에서 권력자와 낮은 단계의 사람들 간에 꼭 지켜야 할 하느님 선 형성의 근본적 도리입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도 반드시 유념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숭유 억줄 정책은 반형성적인 정책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교를 소상한 것은 형성적이지만 불교를 억제한 것은 반형성적이 됩니다. 특히 불교의 대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를 폐지시킨 것은 인간 정신이 빚어낸 반형성적 정책이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선형성의 차원에서는 불교도 유교도 아직은 삼중 구조의 계시적 차원은 안 되지만 이중 구조에서 높은 지성의 차원에 도달해 있고 계속 초월의 완성을 향해 정진해야 하므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차원에서 불교도 초월, 유교도 초월되면서 더욱 완전한 초월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선형성의 계신의 차원은 더욱 빨리 체험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을 무시하고 경쟁적 관계로 억제 또는 폐지시킨다면 이는 분명 정신의 오만 형태이고 반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강의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는데 재밌죠? 강의 준비하시면서 우리나라 지난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아마 재밌게 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광종과 성종, 고려시대에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강의 때 있었지만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혼인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왕자들의 왕권 다툼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느 그 기업의 대부가 있어요. 아주 그냥 CEO가 있어. 돈 뭐냐 몇십조 엄청 벌었어. 근데 그 돈 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많이 얻어서 자녀가 막 한 30명 돼. 그러나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거 20조고 30조고 그 날아가는 게 원자폭탄 터진 것보다 더 심하게 금방 날아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형성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은 돈 아무리 가졌고 권력 아무리 가진 것도 한순간에 화산 폭발하듯이 날아가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지금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이 들어서는데 제가 굉장히 저도 기분 좋은 거 아마 박 회장님 너무 기분 좋았을 거 노비양건법. 네. 있잖아요. 노비양건법. 제가 미국 역사 강의를 하면서도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서 남북 전쟁 일으켜서 노비 이렇게 해방시킨 거 이게 미국 역사에 가장 기분 좋을 정도로 미국 역사 강의하면서 제가 기분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벌써 광종 시대 때 했으면 미국 역사보다도 1000년 앞서요. 아시겠어요? 1000년 앞서요. 그 노비 문제 미국에서 해결한 게 1800년대요. 이게 지금 800년대니까. 그러니까 960년이니까 1000년 앞서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다가 아주 정말 올라온 어떤 그 좋은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걸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게 딱해요. 광종과 같은 분은 정말 훌륭했던 분이에요. 있잖아, 한번 노비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가문은 완전히 노비 가문. 이게 삼국시대부터 계속 유지해온 전통이에요. 한번 노비는 그냥 뭐 아버지 때까지 노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없어질 때까지 노비야. 이런 제도였어.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리고
포로로다가 전쟁 포로로다 잡혔잖아. 그러면 이유 없이 무조건 노비야. 자, 인간이 삼중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왕 한 번 잘못 만나면 지 뜻대로. 왕이 뭐 별거예요? 대통령이 별거냐고. 별 볼 일 없어요. 대통령인데도 2, 30년 있다 다 죽을 사람이야. 흑될 사람이야. 별 볼일 없는데 왜 그렇게 남을 갖다 그렇게 노비로다가 해서 그렇게 막 고생시키고 그러냐고. 감히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지가 하나님인 듯이 이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야. 세비어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 지가 무슨 구세주로 되는 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대통령 그까지 이게 뭐 대단하다. 그까지 지금에다 그만둘 거고 조금 있다 죽을 건데 못 써요. 아니야 그거 진짜 그래. 아직 못 써요. 그와 비해서 광종과 같이 그 지난 과거 역대 왕들이 잘못했던 거 그래서 다 노예로 만들어놨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람은 진짜 훈장감이야. 이런 사람이야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야.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제도. 그러니까 노예가 한번 노예되면 그 집안이 그냥 그 집안 없어질 때까지 노예듯이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였어. 과거제도도 이렇게 귀족 집안이나 이런 집안들만이 의지할 수가 있지. 쌍놈 집안이나 이런 도살장하는 이런 집 사람들은 도대체가 시험장 근처도 못 가봐. 그런데 그걸 해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구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성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광종 정말 광나는 사람이에요. 아마 가게 준비하면서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성종을 보자. 성종은 좋은 점, 나쁜 점 아까 분별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점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시무 28조예요. 여기서 특별히 아까 강조했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신하의 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지가 왕이면 왕이지 구급 공무원의 인격이라든가 이걸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지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이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 귀속물과 같이 막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가 선생이면 선생이지 학생들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 다른 적에는 막 훈육지원도 있고 힘들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다가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인간의 삼중구조를 못 알아듣는 그건 아니면 정말 바보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비유로 다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왕이라고 하더라도 부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뜻을 합치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연민을 가지고 융화스럽게 영향을 가지고 마음껏 펴나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 아까 그러셨는데 승유 억불 정책. 이거 아주 지금 21세기에도 나쁜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만약에 불교 신자면 불교 쪽은 잘해주고 다른 종교 쪽은 잘 못해주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인정해줄 필요가 없어. 승유 억불을 왜 쓰냐고 승유 승부를 써야지. 지금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고등종교면은 미신 말고 미신이나 뭐 도사가 나타나서 이것들은 다 무당 이거 미신이에요. 도사 어쩌게 얘기하는 풍수질이서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과학의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걸 그 미신적으로 따지면 그건 다 잘못된. 아니 형성과학적으로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성과학은 뭐가 하나 특징이냐면 변별력이야. 식별력.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거고 나쁜 거 나쁜 거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가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가르면은 매일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사는 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용물 정책을 썼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불교를 갖다가 억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개신교에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성시화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시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시를 다 성시,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 듣기에는 좋죠. 듣기에는 좋은데 이게 속을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라든가 안양의 신중대 시장이라든가 울산시장 3명이 성결대 총장이랑 같이 이렇게 힘을 놔가지고 뭐 하냐면은 성시화 운동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를 다 개신교로 만들겠대.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그래서 안양에서 그 안양시장은 내가 떨어뜨렸어요. 아니 못 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안양시 그 시장실에 가서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못 알아들어. 머리가 개신교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잘못된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장 선거 부정으로 다가 해가지고 시장 떨어졌는데, 내가 법조까지 추천하면서 이 못된 사람 못된다고 나 얘기를 했어. 이게 있잖아. 그런 거야.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한 번 잘못되면 그런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거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때도 승유 억불 정책 썼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나쁜 정책을 썼던 거야. 우리나라 지금도 만약에 어떤 도사를 갖다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고등교를 무시하거나 어떤 다른 좋은 면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오늘 아주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갖다가 정확히 분별해서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자, 감사의 박수.